1945년 2월에 처음 들어왔죠. 2월 초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한 달 동안. 예, 3월 5일까지 이제 네. 전투가 있었는데 네. 시가전에서 죽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군이 또 거기서 싸우면서 민간인들을 엄청나게 또 학살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사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입었던 필리핀의 피해, 또 마닐라의 피해라는 게 굉장히 엄청났다는 거예요. 네. 수많은 연합군 포로들을 일본 본토, 네. 그다음에 조선, 만주 지역으로 계속 이동을 시킵니다. 특히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총 옮긴 숫자가 한 12만 6천 명 정도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동 도중에만 2만 1천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그 선박을 뭐라고 불렀냐면 헬쉽이라고 불렀습니다. 헬쉽. 네, 지옥선이죠. 똥오줌이 진짜 번복해지는 당연하지. 상황이 되고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목마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이제 피를 먹고자. 이게 뭐 좀비도 아니고 지금 피를 먹고 하는 그런 지옥의 그 아비규환의 모습을 봤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일본이 그거를 만든 거잖아요. 이거 정말 전쟁 범죄, 참혹한 전쟁 범죄다. 이런 끔찍한 비사가 있었는데 루선섬 동북부에서 이제 끝까지 방어를 하겠다라고 야마시타는 생각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14만이나 되는 이 부대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들도 만만치는 않겠죠. 특히 저쪽에 있는 부대들이 또 정예 부대이기도 하고 네. 만만치 않은 전투들이 벌어졌는데 제가 실제로 어떻게 싸웠는지를 좀 조사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군 대대장이 남긴 또 기록이 있더라고요. 일본군 같은 경우는 지금 동굴진지 속에 들어가 있어요. 동굴진지를 엄청나게 만들어 놨거든요. 일본군에서는 미군의 전법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미국은 준비 포격을 충분하게 한다. 그런 다음에 전진과 포위를 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최종 돌격을 하는 이 형태로 미군이 싸우더라.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신중한 접근을 네.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의 그 기록을 보면은 일본군의 두려움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쏘느냐면은 미군은 3일간에 거쳐 수천 발의 포탄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전차와 보병이 포병의 지원을 받아 우리의 35m에서 50m 앞까지 진격을 해갔다. 그런 다음에 홀을 파서 우리 동굴을 진지로 포위했다. 이거 참 재밌더라고요. 바로 돌격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고사시키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전차는 토치카처럼 활용을 했고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미군은 이제 돌격 지점이 오면은 화염 방사기, 수류탄, 유탄 발사기 등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을 했다. 결국 일본군이 인식한 건 뭐냐면 이렇게 숨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접 전투를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특히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미 전차의 공격. 막을 수단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하게 되냐면 유탄 골격밖에 할 수 없는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차를 향해 만세 돌격을 합니다. 그래서 동굴 진지를 만들어 놨지만 결국에는 이게 하나 둘 뺏기게 됐고 결국에는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산악에서도 또 이제 동굴 진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지구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때 미군이 했던 그 병따개 전법이라고. 맞습니다. 예. 그 과정 중에서 켄부 집단도 소탕이 됐고 남은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야마시타의 직속 부대였던 그 쇼부 집단인데 참 동굴도 참 어떤 의미에서 잘 팠다. 네. 어떻게 저렇게 잘 파? 저런 것들은 정말 예전부터 팠던 부분이고 안에서는 조금씩 이제 급조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어쨌든 항전을 계속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항전을 했냐라고 보면은 게릴라전입니다. 사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빨치산 전법을 그치. 일본군이 여기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이제 마을로 내려가지고 군량을 뺏어오고 조달을 이렇게 하면서 그 동굴이나 험난한 지형을 이용해서 결사 저항을 하면서 이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자활자전입니다. 그거는 네. 이거 아닌가요? 한마디로 어떤 정상적인 군대의 제대 단위가 무너진 상태다. 무너진 상태에서 스스로 농사 지으면서 먹을 거 해결해라. 보급이 다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원시적인 군대가 됐고 아, 제대나 시켜주고 그걸 시키지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이제 혈전과 혈전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 넓은 지역이잖아요. 산이. 미군도 상당히 소탕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안 끝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저항을
46년 봄까지 계속했어요. 네. 아, 이미 끝나고 나서도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일본군은 루존에서만 20만 명 정도, 그다음에 레이테를 포함한 필리핀에서 30만, 많이 보는 사람들은 52만 정도의 전사를 냈다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냈던 50%를 넘는 수치를 이 필리핀 일대에서 전사를 냈다라는 거는 그만큼 여기서 많은 희생을 냈고,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비록 여기서 미국의 발목을 잡긴 했지만 과연 그런 전사자 수를 놓고 봤을 때 일본에게 있어서도 정말 의미가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까지도 좀 가질 수 있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지껏 우리가 전쟁을 바라볼 때 네. 이 정도로 필리핀과 남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곳이 있었나 네. 싶기도 하고, 이렇게 끔찍하고 네. 커다란 희생이 있었다는 것도 역전다방을 통해서 아시게 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필리핀 전역에서 살아 돌아온 일본군의 수치가 3%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생환율이 정말 극도로 낮았던 전역입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까지 하면서 버티면 뭐합니까?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죠.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게 됐는데 네. 항복을 안 한 사람이 있다고요? 끝까지. 끔찍한 얘기죠. 여기서 이 14방면군의 정보장교로 있던 오노다 히로가 전쟁이 이렇게 끝났는데도 계속 이 필리핀 정글에서 홀로 자활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텨왔고 무려 29년 동안이나 버팁니다. 74년까지냐? 1974년까지?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사실상 전범 재판에 기소 가능한 공소시효도 기간까지, 지났을 거 아니에요. 공소시효 다 지날 때까지 여기 있다가 나는 끝까지 여기서 사수하는 명령을 받았다. 난 끝까지 군인으로서 지키겠다 하다가 이미 그 전에 발견됐어요. 현지 주민들에게 산속에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다. 아, 그래서 TV 출동해서 막 찍으러 가고 아니 싶다. 그러니까 맨날 민가 털고 그랬다고 네, 이 사람이. 그렇죠. 닭 민가 훔쳐갖고 털고 감자. 게릴라전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계속. 똑같이 네. 자활 활동을 계속하면서 버티고 있어갖고 아직 일본군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점점 세간에 알려지게 돼갖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막 찾아가서 뭐 제발 어르신 이제는 전쟁 끝났어요. 다 항복한 지 오래니까 제발 좀 내려오세요라고 했는데 난 그런 명령 받은 적 없다 하고 버팁니다. 심지어 그래서- 나중에 상관도 보내잖아요. 네, 그래서 명령을 내릴 상관을 찾습니다. 과거 이 사람의 직속 상관이 누구인지 찾는데 그 직속 상관은 이미 다 전사하고 아니, 없었어요. 3%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그 상관의 상관을 찾아서 결국에 저 위쪽 부대, 상급 부대 사람에게 명령서를 받아갖고 그걸 받고서야 대박. 정식 투항 의식을 거치고서야 이 사람이 내려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러면서 또 일본은 특히나 쪽 우익 쪽은 또 이거를 미화시키고 영담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전쟁이 한 인간을 이렇게 미치광이로 만들었을까. 개인으로 보면 너무 불쌍한 사람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개인으로 보면 맞습니다. 진짜. 예.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불행한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걸 또 서로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이용하는 하려고 하고 인간이라는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망가지고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혹시 이 사람 전쟁이 끝난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겁이 나지 않았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때가 9살, 10살이어서 네. 저는 기억이 나요, 이 사건 자체가. 아, 진짜요? 네, 해외 토픽이었어요. 그럼 해외 하여튼 토픽이 무슨 역사건 다 직접 경험을 하시니까. 19세기는 아니고요. 20세기 후반은 요거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워낙 그 당시에 한국에선 유명한 사건. 그렇죠. 네. 아, 이런 사람이 있다. 근데 제가 이 필리핀 전투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거 같습니다. 참혹한 필리핀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일본 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반전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후에 상당 기간 평화헌법을 지키고 그래도 우리가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사람들이 늘어난 계기가 바로 이 전쟁 말기 필리핀과 여러 섬에 고립되었던 일본 군들의 경험이 큰 역할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때는 필리핀 이외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라바울이라든가 투르크완초의
여전히 일본군들 굉장히 많은 병력이 남겨져 있었어요. 바이패스 당해갖고 거기서 각 지휘관들이 우리 절대 항복은 없다, 끝까지 옥쇄다 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그 미군의 시시각각 조여오는 엄청난 포격 앞에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지? 항복도 하지 않고 우리를 죽으라고 이렇게 내던지는 게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는 굉장히 그때부터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전쟁에 대해서 몸서리를 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는 정말 조국에 배신당했다, 왕께 충성하는 걸 이 나의 삶의 목표로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오고 끝까지 자라왔는데 조국이 나에게 해준 게 뭐냐, 기껏해야 고기밥이 되라고 내던져진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밥 한 톨을 갖다가 제대로 먹이기나 했냐,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들이 반전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쟁이 종전 뒤에 몇십 년 동안은 또 일본 내에서 양심 세력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우익의 준동을 막은 게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모든 역사에서 증명되잖아요. 한 세대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다시 또 우익들이 80년대부터 이제 슬슬 다시 한번 우익 세력들이 일본 사회에 들어옵니다. 정말 중요하신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반전의식 형성에 기여를 했고, 사실 일본 사회에서 오랫동안 군 또는 군대라는 말이 터부시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공부하러 갔을 때만 하더라도 군사사를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저는 군사사를 하러 가는데 군사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그 정도로 군사에 대해서는 되게 이 사람들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죠. 사실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전쟁의 참혹함이나 이런 거를 알려줬기 때문이지만, 방금 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또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또 한 가지 기억해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종전이 되고 와서 쓴 사람들의 수기를 보면은 중일 전쟁에서 활약하고 온 일본군이랑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과 상대하고 온 사람들의 수기 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다릅니다. 전혀 다르겠죠. 전혀 달라요, 경험이. 중일 전쟁에서는 야, 우린 여기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지금 필리핀 전투 치르고 있을 때도 일본군은 중국에선 승리하고 있었거든요. 대륙타통 작전을 한 이후에 남쪽을 계속 쓸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우린 잘 싸웠어, 근데 도대체 태평양에 간 놈들은 뭐야?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반면 그 사이에 남태평양에 갔던 일본군들은 정말 지옥을 경험한 거죠. 자, 근데 저희가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이제 역전다방에 이제 필리핀에 대한 이야기 오래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가야 되는데 심소령님께서 저희 발목을 잡으셨습니다. 아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 안 하고 가실 겁니까? 무슨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하고 가야 된다. 나도 이거. 그 혹시 야마시타의 골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야마시타의 최근에 우리 영화에도 하나 나오지 않았었어요? 무슨 국제 수상가? 나 그거 찾았어. 야마시타 골드. 태평양 전쟁 당시에 그 남방지대에서 모든 보물들을 일본이 다 모읍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중간 집결지를 이제 필리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의 온갖 그 보물들, 돈, 황금 이런 걸 집결을 시켜놨는데, 문제는 43년, 44년 미국의 잠수함 때문에 가라앉죠. 본국으로 가져가는 게 쉽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어려워지니까 필리핀에다가 보물을 숨겨놓고, 마지막에 이제 미군이 곧 들어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뭐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그런 벙커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지하 창고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보물을 다 숨겨놓고, 심지어 여기에 참여한 기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생매장을 시켜놓고 야마시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암호를 사용해서 창고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전설이에요. 이게 그냥 전설, 뭐 도식외담 이렇게 치부가 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다 아는 인물이 이 전설에 불을 확 붙여가지고 그랬다고. 예전에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라고 있었습니다. 이 마르코스가 자기 조강지처를 내버리고 미스 필리핀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여자가 바로 이멜다라는 여자입니다. 이멜다 여사. 이멜다. 신발로 유명하죠. 네. 구두가 구두로. 3,000켤레 있었대요. 지하 창고 가보니까. 그 마르코스도 우리가 뭐 독재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처음에 대통령 되고 뭐 이렇게 될 때는 사실 독재로 시작한 사람이 지지율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아졌던 분이군요. 그랬는데 이제 사실 변질이 된 거죠. 네. 쫓겨난 이유가 그것 때문에, 부정축제 때문에. 예, 맞아요. 그러니까 92년에 부정축제 혐의로 기소가 되죠. 근데 이때 이멜다가 뭐라고 하냐, 우리가 부정축제에서 모은 돈이 아니라 남편이 야마시타의 보물을 발굴해서 재산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필리핀 정부가 침묵을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트레저 헌터가 다 와요. 거기서 뭐 수많은 얘기가 양산이 되는데 썰들 그죠? 예. 저는 이 야마시타 골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 네. 일단은 이멜다의 말을 근거로 하고 싶진 않아요. 야마시타 골드를. 문제는 여기가 지금 세계 도굴꾼들이 60년 넘는 이슈 지역이잖아요, 지금. 그 수많은 썰들이 양성됐고 심지어 야마시타 골드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 마르코스가 망명을 했다. 네,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 그거 책까지 출간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다큐멘터리도 많아요. 오, 네. 뭐 유튜브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믿을만한데. 유튜브에 되게 많아요. 필리핀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관광지잖아요. 지금도 민다나오 섬이나 뭐 이쪽 지역은 까맣게 표시가 돼 있어요.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아직도 우리가 미지의 지역이 엄청 많고 그 섬들 사이에 범죄자들이 들어가면 절대 찾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해서 필리핀으로 많이 간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미지의 지역이면 그러니까 숨겨놓을 수도 있지 숨길만 않은 거 하다. 아닙니까? 오늘 또 희망을 얻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제 박사님께서 좀 이거를 과학적인 근거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걸 과학으로 판다고? 저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절대 안 믿습니다. 근거가 있다고 이게? 이런 얘기들이 2차 세계대전만 해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나치가 숨겨놨던 보물도 많이 있고 맞아, 열차에다가 실었다고. 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완전히 다 근거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전후 직후에 발견이 됐고요. 길게 있었던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길게 숨겨져 있던 것은. 폴 알렌이 왜 그렇게 필리핀 해역을 뒤졌나? 이거네, 야마시타. 물론 의미는 좋게 얘기를 하시지. 그 보물선이 막 떨어질 수도 있고 아래쪽에. 하지만 그렇게까지 재미를 위해서 6,000m씩 판다고? 아니 뭐 그것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도 사실 러일 전쟁 때 네. 그때 군자금으로 쓸 황금을 갖다가 싣고 오다가 대한해협 패전에서 가라앉았다는 얘기해갖고 보물선 얘기 한창 나돌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류의 얘기들을 다 보건데 과연 그런 보물을 믿었을 때 네. 그만한 보물이 그러면 어디선가 수거가 되었으면 그렇죠. 없어진 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다는 데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만큼의 양은 제가 못 찾겠어요. 금을 착취를 하고 뭔가 수탈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탈 당한 기록이 명확하게 있어야 그게 어딘가 모였을 거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의 양이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걸 다룬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딱 얘기한 거, 나 그런 거 안 믿어요라고 했어요. 최 박사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찾다 보니까 이게 소송이 걸렸더라고요. 그래, 뭔가 하와이 있으니까 걸리죠. 법원에서 네. 소송이 걸렸어요. 무슨 소송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원래 자기가 발견한 거를 마르코스 대통령이 뺏어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로하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22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나온 거예요. 로한스에게 마르코스가 그럼 실체가 있다는 얘기네. 있다니까요, 진짜. 22조. 가장 큰 배상액이 나온 거래요. 심지어 그 일부만 가져간 거잖아요, 마르코스. 근데 여기 이제 나온 영업 판결이에요. 예. 진짜네요. 예. 그런데 이 액수가 좀 줄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1,300만 달러 정도로 줄었어요. 그래도 어디야? 그래도 엄청나다. 그러니까 150억.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말도 안 돼 그랬다가 이거 뭐가 있나 본데 하고선 이제 국제 수사도 받죠. 아니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일 겁니다. 어부가 쭈꾸미를 잡았는데 고려 청자를 안고 있었어요? 안고 올라옵니다. 대박. 와. 그래서 이거 뭐야? 라고 해서 탐사선을 넣었더니 배가 있어요. 진짜 배가 있어서 거기서 고려 유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엊그저께도 청자고 백자가 발견됐어요. 우리만 역사가 있어요? 필리핀도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 역전다방 그만두고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허준 씨, 저 오늘부터 스쿠버 배우나? 저 할 줄 알고요. 최 박사님의 능력을 이거 찾는데 발휘하면 한 달 안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근접 신간으로 안 될까요? 그 쭈꾸미가요. 우리나라에서 그 청자를 물고 온 쭈꾸미가요. 그냥 공판장으로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 청자, 고려 청자 유물 모든 것들은 다 국가로 환수가 됐어요. 환수됐죠. 그러면 만약에 야마시타 골드가 나오면 이건 필리핀 정부 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찾은 사람께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 촉에 이게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룰이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이게 국제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네. 국제법도 야마시타를 약간 믿네. 일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연합군 쪽에서 승리한 쪽에서 갖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개인이 발견한다고 해서 개인 재산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단지 뭐 약간의
포상을 조금 준다던가 필리핀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발견하게 되면 발견한 사람에게 일정한 부분들을 준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아무나 못해. 우리가 그냥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가 그거를 허가권.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도 로하스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골든 부다라고 하는 또 다른 회사가 하나 있어요. 아. 그 두 군데가 같이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아. 확실히 이러니까 의심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어차피 찾아도 이 기대 비용이 사실은 여기저기 차포떼고 포떼고 나면 좀 별거 없고 또 이제 연합국 측에서 이제 소송 걸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포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포기가 너무 빠른데. 자, 저희가 야마시타 골드 옮기면서 왜 이거 해상로를 이용 못했느냐? 미국이 자꾸 치니까. 이거 뭐 포로선도 치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했었으니까 사실 미 잠수함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활약이 대단했던 미국 잠수함 어떤 잠수함입니까? 가토급 잠수함입니다. 가토. 저는 항상 이제 이해는 했지만 아직도 조금 어려운 게 왜 모든 배는 맨날 무슨 급 무슨 그냥 톤수나 뭐 무장도나 뭐 이런 걸로 정리하면 안 돼요? 보통 영어로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데 굳이 번역을 하면 이제 급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클래스를. 예.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미국의 잠수함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태평양 후반이 되면요 일본부터 동남아시아 연에 진짜 물반 잠수함반이 됩니다. 미군 잠수함반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잠수함들의 역할이 뭐냐 일본의 수송선들을 격침하는 거예요. 독일의 유보트가 네. 했던 것처럼 미국의 잠수함은 일본의 수선을 그렇죠. 공격하는군요. 특히 이때 활약한 게 여러 가지 잠수함 종류가 있지만 가토급 잠수함이 있거든요.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일본 사람 이름 일본 이름 같잖아요. 같아요. 일본 사람 이름은 아니고 이게 영어예요. 이게 수중 배수량 2,400톤. 당시로서는 꽤 큰 거였습니다. 그렇죠. 네, 중요한. 그다음에 최대 속도가 수상에 20노트, 수중 9노트. 어뢰는 24발을 탑재했었어요. 근데 이게 대단히 신뢰성이 좋은 우수한 잠수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77척을 만들어서 이걸 뿌려놨어요. 모든 일본 상선을 보는 족적 어뢰를 발사해서 다 격침시킵니다. 그러다가 본인들 군사가 탄 수송선도 근데 뭐 그렇게 되기도 했었죠. 혹자는 태평양 전쟁의 주역은 미 기동함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숨은 공로자는 항공모함이 아니라 잠수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토급 잠수함은 이름 붙이는 규칙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가토급 잠수함 이름들 쭉 보면은 저희가 영어 공부하신 분들도 이런 단어가 있었나 싶은 그러니까. 게 되게 많습니다. 가토. 제 가토가 저도 처음에 뭔지 몰라갖고 이런 단어가 있었나? 보캐버리 분명 22,000엔 없었던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22,000개의 단어는 일단 알고 계신다는 거군요. 아니 그건 아니고 게토가 표범상어라는 뜻이래요. 표범상어라는 동물도 표범상어라는 것도 표범상어 상상이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근데 그 뒤로 가면 더 황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린링, 쥐노래미. 쥐노래미는 알죠. 아 그건 아십니까? 쥐노래미는 역시.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잡힙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린링이라는 단어를 알았네. 그건 모르죠. 아니, 그나마 한글로 하면 아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안 쓰는 것도 루퍼, 농어라는데 농어. 농어는 알죠. 그 다음에 garfish, albacore, 뭐 여러 가지. 방어 나왔어요. 네. 대부분 횟감이네요. 이게. amberjack, bar, bluefish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구 삼치 조기 이런 거. 네, 저 미국 이런 사람도 물고기 잘모를 것 이름이 같은데요? 엄청나게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물고기 이름들로 맞습니다. 잠수함 이름을 붙인 거네요. 네. 야 그러면 이거 이름 붙이는 사람이 잠수함을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도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해군에 명명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사실 정하는 건데 근데 이 가토급을 무려 77척이나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름 붙이면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가토급 잠수함 중에 긴수형 고래가 있어요. 이게 뭐 지금은 멸종됐다 아니다 뭐 말도 있고 하지만 한마디로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고래잖아요. 근데 가토급 잠수함 이름 중에 멸치가 있어요. 아니 이거는 함장으로서도 조금 나는 왜 그 앞에 이거 주냐고. 열받지 않나? 대왕고래가 있는데 나는 왜 멸치야? 네. 가토급이 77척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더 많이 만든 게 발라오급이라고 발라오급이 120척을 만들었는데 20척이요? 근데 가토급이랑 발라오급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토에서 발라오로 넘어간 게
더 붙일 이름이 없어갖고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둘이 그냥 비슷하다고 네, 하는 거의 사람도 되게 많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클래스를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발라오급은 그럼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발라오급에 가면은 물고기로는 다 떨어지니까 발라오는 학꽁치라는 뜻이지만은 그 다음에는 물고기 외에 다른 해양 생물들 뭐 듀공, 바다사자, 스틸라이언 이런 것들로 점점점 확대해서 이것만 공부해도 정말 해양에 관련된 영어 단어를 쫙 알 수 있는 자산어보네. 그러네요. 네. 나라마다 그래서 이 함정 이름이 어떻게 붙었는지 공부하는 것도 의외로 재밌습니다. 그래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도 참수리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한국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컨벤션이 있고 일단 미국 해군을 보면은 미국 해군은 전함, 미국의 주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양 전함 같은 경우들은 미국 독립전쟁 때 전적지라든가 전투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뭐 세라토가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독립전쟁 때 격전을 치렀던 곳이죠. 그걸 이어받아서 항공모함을 처음에 순양 전함 만들려던 걸 갖다가 개조를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항공모함도 원래는 이 독립전쟁과 일접한 그런 이름들이 갖다 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호위항모로 가면은 만 같은 바다 지명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도 주로 이제 미국 해군이 치렀던 여러 전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대전 때도 봤지만은 여러 군데 화이트 플레인스도 있고 갬비어 베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미군의 해군의 활동과 관계된 전적지 그런 만 이름들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순양함들은 많이 붙인 게 도시, 뭐 뉴욕이라든가 뭐 여러 도시 이름들을 갖다가 붙여서 이렇게 나름의 어떤 클래스를 한번 정할 때 이 함급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쓴다라는 걸 위원회에서 정해갖고 붙입니다. 육군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 이름 많이 붙이잖아요. 저 뭐 전차나 탱크는 뭐 이런. 셔먼. 근데 또 육군 입장에서는 주나 도시 이름을 또 붙이는 데는 통제선에다가 그걸 많이 붙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교 전쟁에서 맞아요. 나중에 이제 캔자스 라인이 지금의 이제 휴전선의 원형이 되는 네. 라인을 보면은 상당히 뭔가 이 원칙이 때로는 있나 약간 저는 좀 의아했었는데 오늘 이걸 듣다 보니까 나름의 이제 원칙들이 다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는 이 컨벤션이 또 많이 바뀝니다. 이 규칙이 또 많은 전쟁 영웅이 탄생하고 했기 때문에 또 위인들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지금 이를테면은 항공모함 같은 경우 이미치급 이미치급 네. 보듯이 많은 네. 제독들이라든가 대통령들 조지 이름을 워싱턴, 갖다가 뭐 쭉 레이건, 붙이는 네. 그 밖에 아래 함급들도 네. 이 배출된 수많은 전쟁 영웅들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요즘은 거의 이게 바뀐 거죠. 음.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영국의 규칙이 또 재밌습니다. 네. 영국은 이거랑은 조금 다르게 영국의 역사와 전통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름들 많이 골라 붙이거든요. 네. 2차 대전 때 활약한 전함들 이름을 보시면 킹 조지 5세, 예, 그렇죠. 그리고 프린스 오브 웨일스 예. 이런 것들이 다 왕의 이름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흑태자 아이언 듀크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그런 이름들 갖다가 따다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국 해군의 함 이름들을 쭉 놓고서 이거의 유래만 쭉 보더라도 영국 역사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밑으로 가면은 이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말장난이지 않습니까? 이 영국식 위트의 상당한 부분이 우리가 영어 단어 막 꼬고 해갖고 하는 건데 재밌게 붙이는 것들이 구축함 붙일 때 A급, B급, C급, D급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A로 시작하는 단어들 그럴듯한 걸 붙여갖고 또 클래스 이름을 만들고 그 다음 B로 시작하는 것들 C로 시작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저희가 항공모함 얘기할 때 영국의 장갑 항모들 인패티거블, 네, 뭐 인빈서블 해서 네. 뭐 I로 시작하는 약간 부정의 이미지만 그게 굳은 결의를 뜻하는 네.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고 항상 승리를 하는 이런 이미지를 가진 단어들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영어 단어 공부도 상당히 됩니다. 그걸 한국어로 번역하면 되게 오글거리는 게. 일본 관련돼서는 사실 일본어 공부할 때 어려운 게 일본은 훈독과 음독을 섞어 하기 때문에 군함 이름을 딱 봤을 때 읽는 것부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훈독과 음독이 뭐예요? 일본은 똑같은 한자를 쓰더라도 뜻을 섞어서 이를테면은 뭐 삽교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삽다리라고 읽기도 하지 않습니까? 삽다리는 우리가 교를 뜻을 섞어서 읽는 그런 방식인데 일본어는 이런 게 훨씬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전에서 가미카제 얘기할 때 원래 신푸라고 읽는 거를 신푸는 가미카제를 음독, 했다. 가미카제는 훈독입니다. 훈독.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네, 대전은 음독 그리고
한밭은 훈독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한국 사람들 일본어가 좀 쉬운 이유가 음독으로 읽으면 좀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읽는 거랑. 그러니까 뭐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갖고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약속극. 비슷하잖아요. 약속극 비슷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심지어 저 이런 거에 관련된 책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 해군 함정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 유래를 갖다가 다 적은 책인데 전함 같은 경우는 율령시대 일본에 있는 율령시대 그 쿠니 각 지역 국가들의 이름을 붙인 거고 그래서 야마토도 옛날에 야마토 쿠니가 있었던 거고 무사시도 무사시 쿠니가 있었던 거고 또 순양전함 같은 경우는 일본 산의 이름 후지 뭐 이렇게. 네네 그건 산을 이름을 붙인 거고 경순양함은 강의 이름 포함 같은 경우들은 명승지의 이름을 붙인 거고 구축함은 기상현상들 우리 말하면 뭐 돌개바람 뭐 이런 식이에요 기상현상들에 대해서 붙인 거고 그 참 이러한 것들이 그 국가의 문화나 의식이 여러 가지 투영된다는 점에서 참 재미있게 느껴지는데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일본은 분명히 이렇게 해군력의 주기심을 많이 힘을 쏟았었는데 여지껏 일본 잠수함 얘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잠수함 얘기를 그러면 외전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또 하나의 분수령인 잠수함전만 따로 떼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외전 잠수함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가토급 잠수함 봤으니까 일본 잠수함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겠죠. 그러니까 연합함대 내에 제6함대 안에 잠수함 전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4 잠수함 전대하고 제5 잠수함 전대가 있었는데 표 한번 보시죠. 이런 잠수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함은 잠수모함이에요. 이 잠수모함이 뭐냐면 잠수함도 이게 중간에 급유도 받아야 되고 보급도 받아야 돼요. 네. 사실 이 타이밍이 잠수함으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타이밍인데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잠수모함이 이제 지휘함이 돼야 돼요. 참고로 독일도 이런 잠수모함을 운영을 했는데 독일은 이 잠수함을 젖소라고 불렀었어요. 졌어요? 예, 젖소라고 불렀었어요. 다른 잠수함들한테 나눠주니까. 맞아요. 거기 파이프를 해가지고 그 기름도 넣고서 보급품도 주고 그랬었어요. 그 보급품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게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렇게 커피의 요구량이 많았었나 봐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제일 사치품 중에 하나가 원두커피였습니다. 원두커피가 다 이제 봉쇄가 돼갖고 안 들어오니까 장군들도 원두커피를 못 마셔서 한 잔 마실 수 있게 되면 엄청 그냥 이렇게 귀한 것을 하면서 좋아했다는 얘기들이 물 있죠. 건너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커피 대용이 나왔었죠. 그때 칡뿌리 볶아가지고 이런 거 있었어요. 진짜요? 예. 근데 유보트 잠수함대원들한테는 커피를 줬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잠수함이 1등 잠수함 해 대형이 있었고 2등 잠수함 해 중형 이게 크기로 구분하는 거였거든요. 크기로 구분하는 거였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보트가 무슨 작전에 투입되느냐 통상형 파괴 작전이었죠. 네. 즉 적의 보급 선대가 오면 그 중간에서 인터셉트해서 그걸 파괴하는 작전. 사실 잠수함의 목적이 이거였거든요. 근데 일본은 달랐습니다. 일본은 모든 무기의 정신 공격 정신입니다. 일본은 모든 무기는 전투에 사용해야 된다. 적의 보급 함대를 공격하거나 이런 건 소용이 없고 적 함대를 공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일본이. 그래서 잠수함을 미국 서해안으로 보내서 거기서 공격 작전을 수행하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전쟁 초기에. 네. 독일하고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한 거네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게 일본의 비밀병기 잠수함입니다. 이게 센토쿠급이라는 잠수함인데 이게 잠수 항공모함이에요. 잠수 항공모함? 네. 1942년에 기본 설계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 패배 직후에 건조를 추진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잠수 항공모함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여기다. 비행기. 비행기도 세 대를 실을 수 있게. 진짜요? 네. 아니 난 약간 농담식 잠수항공모함이라서 잠수함 안에 잠수함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발사하나 그랬는데 비행기가 항공이잖아, 항공. 그러니까 45년 3월에 센토쿠급이 총 3척이 만들어졌는데 그중 2척은 잠수 항공모함으로 나오고 이제 탱커, 급유기로 이제 나왔는데 이게 전장이 122m예요. 그다음에 수상 배수량이
5,200톤으로 당시 잠수함 중에서 최대 잠수함. 지금도 우리나라가 최대 잠수함이 3,000톤급이에요. 이게 수상 속력은 18노트였는데 네. 수중 속력은 6.5노트였어요.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잠수함의 수중 속력이 8노트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조금 느렸어요. 그다음에 100m까지 자망이 가능했었고요. 어뢰를 20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여기다가 이제 항공기를 실는 건데 세대의 세이란이라는 수상 항공기를 탑재했어요. 그렇게 잠수함 위에 커다란 원통이 있어서 거기다 이제 요 세대의 항공기를 넣었어요. 약간 근데 샤프심처럼 들어있네요. 요거 보시면 근데 수상 항공기잖아요. 네. 이전까지의 일본 항공모함에도 날개 끝만 접었잖아요. 네. 근데 이때서는 날개를 완전히 미국 항공기처럼 완전히 접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와. 하이테크놀로지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좁은 곳에다가 항공기를 넣어야 되니까 네. 별의별 생각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대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원래 항공기가 출격을 하려면 항공기가 한 20분 정도 예열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항공모함 위에서도 예열을 한 20분 한 다음에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왜요? 충분히 히팅을 해야지 출력이 나오거든요. 아, 한 번에 빵 날아가야 네. 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물속에서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미리 데워놔요. 미리 데워놓다가 출격하기 직전에 급유를 하고 캐터펄트로 탁 나가는 건데 방금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3대밖에 안 되잖아요. 두 척 달랑 서부 해안에 보냈는데 6대가 폭격을 해서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대통령궁. 예. 서부에서 대통령궁까지 어떻게 가요? 야, 그냥 한 소리지 않습니까, 원장님? 뭐 주지사 관전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여기서 무서운 생각이 나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최소 6대밖에 못 보내니까 최대의 효과를 누리자. 그렇다면 뭐냐? 세균전을 생각해요. 그건 말기에 가서 네. 그러니까 세이란에다가 세균 폭탄을 달아서 떨어뜨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일본 내부에서도 격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랬다가는 이건 씻을 수 없다 우리가. 지구 전체를 우리 적으로 돌린다. 이랬다가는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역으로 완전 일본 민족이 절멸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정말 격렬한 반대 끝에 그 계획은 무산이 됐었어요. 사실 이게 일본만 생각한 건 아니에요. 호주도 생각했고 미국도 생각했고 심지어 소련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니잖아 이게. 이거 잠수함이야? 그다음에 항공모함이야?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기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막판에 몰리니까 이걸 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무기란 건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비슷한 예가 지금 북한이에요. 북한의 천마호 전차 최신형을 보면요. 포탑에 대공 미사일도 달려있고 대전차 미사일도 달려있고 여러 가지가 종합 세트로 달려있어요. 그럼 언뜻 보기엔 굉장해 보이죠. 야, 아파치가 날라와도 얘가 다 떨어뜨릴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먼 거리에 있는 적전차는 전차포가 아니라 대전차 미사일을 날려서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착각을 해요. 지상의 이지스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좋으면 다른 나라들도 했겠죠. 안 해요. 왜? 전차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전차 한 대라고 해봤자 4-5명 타는데 헬리콥터 나타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나가서 뭐 이거 뭐 보고 뭐 이렇게 전차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좋게 말하는 하이브리드 무기는 그 이면을 뒤집어 놓고 보면 한계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근데 얘가 원래 작전 개시일이 8월 17일이었어요. 1945년. 8월 17일이요? 예, 그러니까 이틀 전에 종전이 됐기 때문에 못 써먹었어요. 그래서 작전이 중지됐고 그대로 승전국인 미국한테 납포가 됩니다. 미국 수준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봤어요. 자, 별 쓸모가 없는데. 침몰 처리. 아, 침몰시켰다고? 예. 네, 이게 나오게 된 게 계보가 있긴 합니다. 일본 해군은 잠수함의 운용 목적을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점감 유격 작전을 실행해야 되니까 일단 적의 주력 함대가 기지에서 나오는지 감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거리로 나가서 하와이 코앞에 쫙 배치돼 갖고 초계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함대 결전을 할 때 구축함들이 쏘기 전에 잠수함이 미리 좀 점감을 시킬 단계에서 쓰는 그래서 이 앞에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소위 얘기하는 순양 잠수함들인데요. 순양 잠수함들은 그래서 이 전에도 한 대 정도는 탑재한 잠수함들이 있었습니다. 정찰기 용도로. 그거의 연장선에서 이제는 아예 적극적인 공격 용도로
세대를 싣겠다 이게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공격을 하고 나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서 다시 탑재를 해야 되는 잠수함을. 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한번 해보니까 크레인으로 한 대 한 대씩 집어서 다시 날개 접고 분해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네요. 심지어 서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물 위에 떠서 잠수함의 목적이란 건 물 밑에서 숨어 있어야 되는데 서너 시간 이거 떠서 하다간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비행기들은 알아서 가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이두자도 아닌 잠수함. 그러니까 뭐 이 전쟁에서 하이브리드의 끝은 결국은 얘가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얘기 듣고 있는데 잠수함 하면 떠오르는 건 사실 독일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 잠수함에 획기적인 도약을 빚어낸 것도 바로 독일의 기술입니다. 일본 잠수함대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왔나 쭉 역사를 보시면은 일본도 20세기 초 러일 전쟁 뒤부터 잠수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당연히 일본이 기술 수준이 떨어지니까 외국 제품들을 사다가 이걸 운용해 보면서 하나하나 역으로 뜯어보면서 기술을 익히기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에 사실 그래서 수입한 건 미국제였어요. 미국제 이제 100톤짜리 홀란드형 잠수함을 처음에 도입한 게 시초고 그 다음에 영국의 비커스, 프랑스 슈나이더, 이탈리아 피아트 이런 데서 다 조금씩 사봐서 이 연구를 해보는데 이거 갖고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었죠. 1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고 수많은 독일의 유보트가 당연히 연합국의 전리품이 됐습니다. 그때 딱 영국에 나가 있던 일본 무관이 중요한 정보를 캐치해옵니다. 이 영국이 압수한 이 수많은 유보트를 갖다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가 얘네 5나라가 나눠 가지려고 지금 하고 있다. 우리도 지금 이거 빨리 나눠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일본에서 즉시 정식으로 공문을 때립니다. 야, 너네만 갖지 말고 우리도 좀 나눠줘. 우리도 승전국이야. 그래, 우리도 승전국이야. 영국에서 아니 뭐 그렇게 원한다면 줄 수는 있는데 배송은 너네가 직접 알아서 해. 우린 거기까지 배달해 줄 수 없어. 당일 배송이 아니라 본인 배송? 네, 직접 와서 찾아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았어. 우리가 그렇게라도 할 테니까 나눠줘. 그렇게 해서 7척을 배정받습니다. 와. 이걸 인수하러 당시 일본 해군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지중해에도 사실 함정들을 파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중해에 있던 함정들에게 너네 빨리 영국에 가서 인수해와라. 진짜 6개월 동안 중간에 사고도 몇 번 있었지만 어쨌건 일본까지 배송해 오는데 성공합니다. 야, 굉장하네. 6개월 걸려서 그걸 그걸 딱 뜯어보니까 우와 대단한 겁니다. 역시 잠수하면 독일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경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운용해보고 뜯어서 보면서 이때 일본이 기술을 많이 배우죠. 그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상 잠수함 보유가 금지되거든요. 그래서 독일에 있던 수많은 잠수함 제작 회사들이 거점을 네덜란드로 옮깁니다. 거기서 이제 네덜란드를 위해서 잠수함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설계도를 만들었는데 가장 큰 스폰서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와서 그 설계도를 대단히 비싼 값에 사가요. 독일 입장에서는 이 설계도를 팔면서 꽤 짭짤한 수입을 올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자금을 바탕으로 독일 유보트 함대를 재건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됐었어요. 역시나 기술하면 독일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주유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 가장 싼 주유소가 있었는데 이게 고급 휘발유 주유소로 바뀐 거예요. 오늘 갔는데 고옥탄가 100+라고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일하시는 분한테 그랬죠. 우리나라엔 100+를 넣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그 직원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직원의 반응. 무슨 소리야? 역전당황 안 보셨구나. 역전다방을 안 보시나 봐. 아무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독일의 기술들이 1차 대전을 통해서 많이 퍼져나갔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분해를 했으면 이제 재조립과 개발의 단계가 있는 거죠. 1919년부터 일본이 처음 잠수함 국산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역시 이 잠수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수많은 노하우를 다 체득하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 당시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기업이냐면은 다들 한번 이름은 들어보셨을 법한 가와사키였습니다. 오토바이 만들죠. 그죠? 지금은 가와사키 하면은 오토바이, 닌땡으로 되게 많이들 아실 텐데 사실 가와사키는 원래서부터 조선소로 출발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이 가와사키 쇼조 씨가 이걸 창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가와사키가 된 건데 고베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 기업이 조선소로 시작을 해서 쭉 커왔는데 주식회사로 바뀌면서 사장을 외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합니다. 오, 굉장하네요. 네, 그때 영입된 사람이 마츠카타 코지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 사연이 있습니다. 이 마츠카타 코지로는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마츠카타 마사요시라고 해서 일본 초대 대장 대신을 했었고요. 일본 총리도 2번을 하신 사스마 출신의 이런 메이지 유신 초기의 공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경유착의 일환이죠. 그런 유력 인사의 자제분을 우리 사장으로 영입해다가 어차피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수주 물량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 로비를 해야 되니까. 국책 산업이니까요. 완전 자체가. 낙하산이네요. 그러면. 네. 이 가와사키 2대 사장 마츠카타 코지로는 국제 감각은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럿걸스 대학이라고 있는데 럿걸스 대학이랑 예일 대학을 나온 그래도 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럿걸스. 네, 럿걸스. 여자 학생이 많은 학교인가요? 아니. 러커스라고요. 아. 네, 거기는 사실은 출판도 되게 유명한 대학이고 유명한 교수를 많이 배출한 그런 그렇구나. 대학입니다. 네. 유명대군요. 마츠카타 사장이 1차 대전이 끝난 뒤에 우리가 해군의 물량을 많이 따오려면은 잠수함을 우리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우리 조선소가. 그래서 잠수함 기술을 갖다가 획득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고 그 잠수함 기술을 더 획득하기 위해서 1차 대전이 끝난 뒤에 유럽으로 장기 출장을 갑니다. 그러고서 거기서 바로 독일의 기술을 더 빼오는 교섭을 벌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얻은 성과가 유럽의 승전국들이 나눠준 7척의 잠수함은 다 소형 잠수함들이어갖고 이것만 갖고는 부족한데 그래서 독일은 큰 것도 만들잖아. 우리 그거 좀 어떻게 기술 얻을 수 없지 않을까 해서 교섭한 끝에 독일의 배수량 2124톤짜리 U142호의 도면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그것 외에도 독일 기술진들이랑도 접촉을 해요. 잠수함 기술자들이 전후 끝난 뒤에 일거리가 없어갖고 다들 이거 뭐 벌어 먹고 살지라고 하던 차에 그 되게 유명한 기술자 중에 한스테헬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 한스테헬 박사를 딱 접촉을 해서 저희 일본한테 좀 기술을 전수해 주시죠. 그러면 짭짤하게 살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전국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위장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기술 고문으로 딱 영입을 해서 그 기술 지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U142 잠수함의 도면을 바탕으로 일본 해군 최초의 순양 잠수함 1호를 건조합니다. 그 생각이 저는 좀 나요.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전자산업 처음 시작할 때 땡땡전자에서 일본에다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뭘 하려고 그랬냐?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하는 그 비디오 그걸 비디오 만들려고 레코더. 해서 거기서 이제 보냈는데 몇 사람을 보내서 공장에 가가지고 제조 과정을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워. 다음 사람은 여기 외워. 그래서 이걸 외워가지고 이제 와서 그 제품도 사가지고 와서 분해를 한 다음에 이걸 만들었는데 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함을 가져와서 아무리 잠수함 분해해서 만들어봤자 사실은 그게 잠수함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그 기술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독일의 기술자들이 그랬다니까 사실 소련 정부가 무너졌을 때, 소련의 공산당 정부가 무너졌을 때 소련의 기술자들이 실업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오고 막 이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핵심 기술을 빼와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너무나 컸겠죠. 가져와가지고 야 이거 가져와서 만들어 보니까 물에도 잘 안 들어가네, 속도도 안 나네. 이제 이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일본도 달려들었고 네덜란드에서도 몇 척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벨기에도 뛰어듭니다. 그래서 다 뛰어들어서 설계 도면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독일 측 기술자들의 말에 의하면 일본 측이 가장 진정성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돈의 진정성 처음에는 아니에요? 눈으로 결국은? 보는 거겠지. 네, 그러니까 돈도 돈이고 네. 자기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이런 거 잘하잖아 막. 제가 그 진정성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런 그게 걸? 굉장히 재밌는 일화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전 이후에 일본이 생산한 잠수함이 120척인데 근데 이게 전형적인 소량 다품종으로 뽑아냅니다. 네. 소량 다 품종을 한다는 게 와. 네. 그러니까 그게 더 놀라워요. 오히려. 계속 방황을 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 쪽인 미국의 삽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미군 함장들도 이게 어안이 벙벙한 겁니다. 아니 분명히 난 제대로 쐈는데 안 터져요. 아니면 안 맞아요. 수출하자. 안 터져요.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이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한번 말로만 얘기해드리면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한번 실험으로 보여드리죠. 밀리터리 사이언스 스쿨이에요? 사이언스 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와. 네.